사용할 수 있다. 즉 확장력을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택관리관계법규 기본 강의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심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관리관계법규 심화 강의를 담당할 유현철 교수입니다. 심화 강의는 약 20강의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것은 기본 강의를 꼭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화 강의에서는 기본 강의 했던 것 중에서는 일부를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강의니까. 그리고 다만 이제 기본 강의에서 안 했던 거, 좀 깊은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개정된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 합쳐서 전체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시험 볼 때 좋은 점수를 얻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교재가 나온 다음에 좀 개정된 것들도 같이 심화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순서에 따라서 우리 먼저 8페이지를 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제1편 건축법이죠. 제1장 건축법의 총칙, 총칙부터 들어가네요. 잘 알다시피 건축법은 8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4문제나 혹은 3문제, 3문제 내외 정도, 뭐 이 정도 서너 문제 정도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문제, 그 중에서 서너 문제 정도가 주관식 단답형이다. 이렇게 보시고 열심히 우리가 8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점 목적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했고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서 용어정의. 용어정의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걸 찝어드린다면 거기 거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과 달리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라고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또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해가지고 제가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요 구조가 아닌 것도 아시라고 그랬죠.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오개 계단, 그 밖에 유사한 것, 특별히 최하층 바닥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차양도 아니다, 오개 계단도 아니다, 이런 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대손하거나 일부 중축, 대손하거나 일부 중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깐 우리가 심화 강의니까 이제 안 했던 거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잠깐 보겠습니다. 얼마나 복잡한가? 여기는 간단하게 대수선하거나 일부 중축이잖아요. 근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얼마나 복잡한가? 우리 미리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 교재에서 몇 쪽에 나오는 거니까 페이지 194쪽입니다. 페이지 194쪽 보니까 여기가 10번 밑에죠. 10번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주택법상 리모델링입니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번 대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입니다. 동그라미 2번, 3번이 이것이 이제 증축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간단하게 대선 또는 일부 증축 그렇게 하겠지만은 주택법상은 대선에다가 증축은 굉장히 복잡하거나 나중에 우리가 다시 여기 와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뭐 리모델링이 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도 있고요. 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주택법은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나중에 우리가 주택법 할 때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원위치에서 8페이지입니다. 그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길자도 아시고,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가 4가지 있죠.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이렇게 그 용어적인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꼭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해놔야 됩니다. 용어 정의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거기 뭐 2번에 설계자 그러면 자기의 책임, 괄호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가죠. 이런 식으로 꼭 4가지 건축관계자 아셔야 되겠어요. 자, 넘어가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서, 내화구조, 방화구조,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내수재료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건축물. 부속건축물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은 이렇죠. 주된 건물하고 부속건축물은 일단은 같은 대지에 있어야 됩니다. 제일 밑에 10페이지 밑에 주된 건물과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 있습니다. 다만 분리가 돼야 된다. 분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물을 위해서 부속 용도로 쓴다. 그럼 부속 용도가 뭐냐? 올라서 봅시다. 13번. 부속 용도란 거기 1번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등등 해가지고 4가지가 있죠. 다음 괄호 14번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은 제가 기본 강의 때 아주 자세히 그림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하층. 특별히 지하층은 그 지하에 잠겨있는 부분이 지표면으로부터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꼭 기억하세요. 2분의 1 이상이고 또 지하층 층수 안 들어가고 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 계산할 때 들어가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안 들어간다. 그리고 지하층 설치하면 재량이다 라고 기본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심화 강의 들으신 분들은 꼭 기본 강의 꼭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이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매우 잘 나온다. 가장 핵심이 뭐냐? 2분의 1입니다. 해당 층 높이가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근데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지하층의 지표면 이란 게 돼 있다. 이건 뭔 소리인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의 지표면 이건 뭔 얘기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하층은 그 지표면 아래 얼마 이상이 잠겨 있어야 된다. 요 당해총 높이의 얼마 이상이 요게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요 당해총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잠겨 있는 거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평균 높이입니다. 여기 평균 높이 2분의 1 이상.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뭘 얘기일까? 동그라미 2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어떤 것이죠? 지표면이 평평한 걸 평평한 걸 강조했잖아요. 평평한 걸 전제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건물 질 때, 지표면이 이렇게 경사질 경우도 있잖아요. 경사질 경우도. 이렇게 경사져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평평하죠. 그러면 이걸, 일단은 기준을 잡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 밑으로 내려갔냐, 안 내려갔냐, 2분의 1 내려간 당해층 높이에 2분의 1이 내려갔나 아니냐 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평평하니까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경사진 경우는 기준을 잡아야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내려갔냐 안 따지기 때문에 이 기준 잡는 방법입니다. 지표면의 기준을 잡는 방법 그런 얘기입니다. 기울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거기 지하층의 지표면 해가지고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선정한다. 아주 복잡하게 됐죠. 이게 실제적으로 계산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시험지 볼 때는 무슨 용어를 좀 찾아보면 되냐면 거기 수평거리에 따라 그 다음에 가중평균한 높이 이게 핵심 용어가 됐습니다.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이것이 바로 지하층의 그 지표면 잡는 방법이다. 다음 15번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이미 제가 기본강의 설명드릴 거예요. 이 발코니에서 화재 났을 때 대피 공간은 또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뒤에서 또 발코니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옥. 이 한옥이 요번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한옥 그래가지고 기둥 및 보가 목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 틀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6번에 한옥은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16번 한옥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거기 보니까 새로 개정된 겁니다. 최근에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지능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이 법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자, 이렇게 고쳐놓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옥은 그 용어 정의가 이번에 개정됐다. 기둥보 이렇게 나가지 않고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별 건축구역. 이건 이미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자세히 해드렸고, 이 특별 건축은 또 뒤에서도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이 특별 건축구역은 건축물을 지을 때 성냥갑처럼 무미건조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멋있게도 지을 수 있는 데가 바로 특별 건축 구역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어서 건축물의 유지관리. 그것도 우리가 기본에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다음은 19번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 있죠? 그걸 갖다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중이용 건축물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받으면 잡기가 5천 정도 이상인 거 있고, 두 번째 16층 이상인 거. 이 두 가지가 바로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다만 받으면 잡기 5천 정도 이상 건축물 중에서 기억을 주의하셔야 돼. 기억. 문화 및 집회시설 가르고 무엇은 빠진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한다.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다중입니다. 준다중은 아까 위에 다중은 5천 정도 이상 그랬잖아요. 여긴 1천 정도 이상입니다. 1천 정도 이상. 다중이용 말고 1천 정도 이상일 때 준다중이 된답니다. 준다중. 그러니까 다중보다 준다중이 더 작은 거예요. 1천 정도 이상 꼭 기억하시고, 그 종류가 되게 많네요. 오히려 다중보다 더 많네요. 특별히 여기서 알 것은 거기 가번 꼭 아세요. 문화 및 집회시설 가르고 뭐는 빠진다.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내 건축. 실내 건축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특수구조 건축물. 이건 제가 자세하게 기본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수구조 건축물 나올 수 있어요. 1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는데 얼마 이상 튀어나왔다? 3m 이상 튀어나왔다. 3m 이상 튀어나왔다. 이거 기본강에서 제가 그림까지 그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둥 사이가 몇 미터 이상이다? 20m 이상이다. 꼭 알아놓으세요. 세 번째,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할 때. 이 세 가지가 특수구조 건축물인데 1번에 3m 이상 돌출, 3 적을 줄 알아야겠죠? 주관식 단답표 나면 2번에 20m 이상 건축물, 기둥 사이가. 다음은 기둥이 없는 경우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꼭 기억하세요. 이어서 제 3절로 가시겠습니다. 건축법의 적용 범위, 우리는 14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적용 대상물, 대지. 대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기본강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지의 원조 그 법률이 뭐냐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필지가 곧 대지가 된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필지가 둘이면 건축법상 대지가 2개 되는 것이고, 필지가 셋이면 건축법상 대지가 3개가 되는데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바로 괄호 2번이죠.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서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서 또 한두 가지 더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심화 강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과 괄호 3번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필지 개수가 대지 개수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2가지 예외가 있다. 무엇과 무엇일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예인데 첫째는 여기 2번이 표현되는데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 한 개의 대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바로 3번이죠.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갖다가 한 개의 대지로 한다.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거기 중에서 1번하고 그다음에 6번은 분명히 해드렸을 겁니다. 1번과 6번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둘 이상 필지를 한 개의 대지로 하는 경우 모두 6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한 개 하는 건 한 개 대지로 보는 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 강의 할 때 1번하고 6번은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거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좀 설명드리냐니까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 대지라는 거 거기서 이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기본 강의 할 때는 2번하고 5번 했을 겁니다. 여기 괄호 3번에서는 2번하고 5번 해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해가지고 심화 강의니까 하나 더 해서 그 동그라미 3번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 함으로써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릴 거예요. 결론을 내면 원래는 필지 개수가 대지 개수이지만 둘 이상 필지가 한 개 대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묶어서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또 뭐가 있냐 여기가. 하나 이상 필지 일부가 또 하나 대지 되는 경우가 있다. 몇 가지? 5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2번 좀 설명드릴게요. 2번. 자, 2번 설명 들어갑니다. 2번은 이렇게 됐습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이 합병이 뭐냐면 필지를 합치는 겁니다. 이 공간법률에 의하면 필지가 합치려면 합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지목이 같아야 된다, 축척이 같아야 된다, 뭐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이 공간법상 뭘 안 해준다? 합병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건축법 아저씨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몇 가지가 좀 안 맞아도 기역, 니은, 디귿 이 3가지가 안 맞아도 하나의 대지로 봐주겠다. 정식 합병은 안 되지만 건물 질 때 한 개 대지로 묶어 봐주겠다 그 뜻입니다. 몇 가지 경우? 기역, 니은, 디귿 3가지 경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 3가지 경우는 이거는 원래 공간법상 합병이 안 되지만 건축법상은 한 개 대지로 묶어서 건물 짓게 해주겠다. 기역이 뭔데? 거기 지번지역이 다를 때. 그 다음에 니은이 뭔데? 축척이 다를 때. 디귿이 뭔데?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원래 합병이나 합필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한 개로 묶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지번지역이 다르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번지역 다르다는 것은 여기가 만약에 오리동이다. 오리동. 여기는 육리동이다. 이래서 동이 있다 칩시다. 행정구역이 다르죠? 이럴 때는 이 공간법상 여기하고 여기를 갖다가 합병 안 해줍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이 지번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이나 니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로 묶어줄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다. 또 축척이 다르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이 필지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축척이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이다. 여긴 600분의 1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간법상 합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건축법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해줄 수도 있다. 축척이 달라서. 3번째,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 이게 집안이 가다가 이렇게 뚝 꺼졌단 말이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럼 이거하고 이거 원래는 공간법상 합병 안 해줍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이걸 묶어가지고 같이 여기 같이 묶어서 한 개 대지로 봐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건축법이 이렇게 관대하다 하더라도 요거는 꼭 지켜야 된다.
무엇은 꼭 지켜야 될까? 거기 주의하셔야 돼요.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봐주고 싶어도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이거 다르다. 이거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못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택법에 따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단지는 한 개로 봐줄 수 있다. 필지가 여러 개더라. 둘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뜻입니다. 동그라미 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4번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3개 필지 위에다 졌다. 여기는 12번, 지번이 12이고 여기는 10번, 지번이 10이고 이건 뭐 3-1, 3의 1 이렇게 돼 있다. 이 세 필지에다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그럼 원래는 따로따로 대지해야 되니까 아파트 배치할 때 여기 따로 배치하고 10번지에 따로 배치하고 3의 1번에 따로 배치하고 따로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아파트 단지는 이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 단지는 이 필지가 3개라 하더라도 몇 개를 본다고요? 한 개 대지를 봐가지고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럼 묶어가지고 한 개 대지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이쁘게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관리사무소도 있고 이게 놀이터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전체를 한 개 봐가지고 한 개 대지 봐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주택단지 같은 경우. 자, 이것이 괄호 2번 내용이고 괄호 3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한 개 대지로 할 수 있다. 제가 거기 괄호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5번 해드렸어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특별히 기본 강의할 때 둘 이상 필지에서 6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이라고 써요. 합칠 것을 조건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된다. 그런데 올라가서 괄호 3번, 5번입니다.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 대지한다. 여기 동그라미 5번. 이건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합칠 것을 조건, 여기서는 나눌 것을 조건입니다. 그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요거 두 가지. 제가 이미 기본 강의 할 때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 더 해드린다면 동그라미 3번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산지가 있다. 이렇게 산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거기에 일부 땅을 갖다가 이렇게 개발할 때 일부 땅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산지임에 돌리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 이렇게 산지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산지를 안 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산지 전용한다. 산지 전용. 그것이 동그라미 3번이죠. 하나 이상 필지 일부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 받았다. 그때는 그 허가받은 부분을 갖다가 하나에 대지 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부분만 몇 개를 본다고 이 부분만 이 산지 전용 허가 받은 이 부분만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지 전용은 더 이상 산지로 안 쓰고 전용한다는 것은 개발한다는 얘기. 이럴 때는 이 부분만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 일부를 하더라도 그 뜻입니다. 자, 그런다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15쪽 가운데 동그라미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이미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다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특별히 지하 차고, 지하 공연장, 지하 창고 이런 것도 건축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래가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 오히려 이것이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즉 모두 몇 가지 거기 기억 거기 1번, 2번, 3번, 4번. 2번의 새끼들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죠. 어쨌간에 문화재 같은 거, 또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않는 시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운전보안시설, 뭐 플랫폼 이런 거 같은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지휘시설, 네 번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다고요? 건축법을 정하지 않는다. 꼭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기와 관련해서 건축법 적용하는 걸 제가 적어드렸어요. 거기 기본 강의 적어드렸는데 뭐라고 적어드리냐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군사시설 같은 거, 전통 건조물 같은 거,
전통 사찰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다? 건축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넘어가서 봅시다. 이어서 공작물, 신고 대상 공작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 신고 대상 공작물 제가 거기 기본할 때 자세히 해드렸지만은 거기 총 10가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일단은 공작물이란 뭐냐? 옹벽, 굴뚝, 광고탑 이런 게 공작물인데 이걸 갖다가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박스 안에 어떻다 그 조건을 맞을 때 박스 안에 조건을 맞을 때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높이 6m를 넘는 굴뚝에 1번이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1번이라고. 1번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 높이 6m를 넘는 굴뚝 1번 적어 놓으시고 2번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비슷한 것 3번 높이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4번 8m 넘는 입니다. 고가수조 5번 높이 2m를 넘는 온벽 탐장 6번째 3.5m를 넘는 지하 대표 그다음 7번 높이 6m를 넘는 이죠. 근데 하나가 이하가 있어요. 제가 기본 가이드 해드렸는데 이하가 뭐냐면 8번입니다. 높이 8m 이하입니다. 요건 넘는이 아니다. 높이 8m 이하죠.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이건 8m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미터를 꼭 아셔야 돼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옹벽이 3m다. 3m 신고할까 안 할까 옹벽? 거기 보니까 5번에 보니까 옹벽은 2m 넘으면 신고하죠. 그러니까 3m가 옹벽이 3m면 신고해야 되겠네. 2m 넘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굴뚝이 5m다. 신고할까 안 할까? 굴뚝 5m. 거기 6m를 넘을 때 신고하잖아요. 신고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또 지하 대표가 25제곱미터다.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이죠. 왜? 30제곱미터를 넘을 때 신고하는 거니까. 반면에 거기 기계주차장 이런 건 또 8m 이하할 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m짜리 기계주차장이다. 이건 어떻게 한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신고를 해야 되겠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럼 8m 이하니까. 몇 번? 8번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꼭 외워놓고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신고할 것인가? 누구한테 신고하는가? 거기 보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건축법에서 거의 80% 이상 거의 90%까지가 얘네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누가 나온다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 얘네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강의할 때는 그냥 이들을 갖다가 그분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기본 강의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분들에게 신고한다. 그분들. 다만 주관시 나왔을 때 그분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런데 여기 10번까지 있잖아요. 신고하는 게. 그분들에게 신고하는 그 대상 공작물이 10번까지가 있는데 요번에 11번이 들어갔어요. 11번이 들어갔다. 그래서 같이 11번을 적어 넣읍시다. 새로 들어갔으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도 알아야 되겠죠. 개정됐으니까. 그래서 11번 같이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공작물에 11번을 적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이 새로 들어갔다. 11번입니다. 높이 5m를 넘는 높이 5m를 넘는 그러니까 5m가 중요한 거예요. 5m가 이게 핵심 5m입니다. 높이 5m를 넘는 법 이름입니다. 신에너지. 요즘 하도 세상이 변하니까 친환경 이런 게 변하니까 이런 게 생겼어요. 법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이런 법이 새로 생겼는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것이 이제 11번으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공약물이 10개에서 하나 더 추가됐구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도 우리가 개정된 거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높이 5m를 넘는 입니다. 높이 5m를 넘는. 이 법부까지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떻게 높이를 5m를 넘는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그래서 핵심 용어는 높이 5m를 넘는,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선비 같은 거, 이런 거. 이때 높이 5m를 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신고 절차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옆에 가서 4번 건축 설비 종류입니다.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요즘 말로 뭐 인터넷 같은 거 있죠. 이런 케이블선 같은 이런 거 이기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등등등 있고 거기 뭐 피레침 옛날부터 있던 것이죠. 그다음 공동시청 안테나. 이전 공동시청 안테나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있긴 있지만은 왜 바로 앞에 유선 방송 시설. 보통 유선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등등등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건축 설비구나.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적용 대상이 해서 건축.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제가 기본강 할 때 자세히 그림까지 그려서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간단하게 중요한 거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을 자세히 그리면서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거 다시 덧붙여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건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그 건축 행위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유지관리도 있지만 중요한 행위인데 이 중에서 어떻게 하냐? 건축 속에 대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건축은 건축이요, 대손은 대손이요,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 따로 놀고 대손 따로 놀고 용도 변경 따로 논다. 이 중에서 건축은 몇 가지 있냐? 거기 나온 대로 5가지가 있다. 즉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일단은 기본강의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걸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개축, 재축에 있어서 이 개축, 재축은 종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개축은 개인의 그 어떤 의사에 의해서 철거해서 하는 것이고 재축은 자연재해로 무너졌을 때 멸실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로 무너졌다면 재축이고 스스로 철거하면 개축이 되죠. 다만 이것은 종전 범위 내에서 되죠. 종전 범위. 만약에 3층짜리가 종전범위인데 예를 들어서 종전범위를 오버돼서 4층을 졌다. 이렇게 종전범위를 초과되면 뭐가 되냐? 이게 중요하죠. 종전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때는 신축이 됩니다. 신축.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개축 중에서 일부 개축이 있어요. 일부 개축. 개축 중에서 거기 일부 개축이 있습니다. 일부 개축. 일부 철거합니다. 일부 개축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거기 교재 17점 밑에 가로 3번 보니까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는 뭘 얘기하냐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 셋 이상이 포함돼서 철거되는 게 말합니다. 이렇게 추리합니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돼 가지고 철거되는 것이 바로 역시 일부 개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둥하고 보만 철거하면 이거는 개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 또는 뭐 기둥이나 보나 내력벽 이런 식으로 셋 이상이 들어가야만이 개축되는 것이고 나머지 뭐가 되냐면 이제 대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수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보다 약한 것이 대수선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전을 얘기하기를 이전은 말이죠. 따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같은 대지라. 같은 대지는 뭐만 하는 것이다? 위치만 변경하는 게 이전이다 그랬어요.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18쪽 괄호 5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수선. 대수선도 잘 나와요. 따로 본다고 그랬죠? 이렇습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기대항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아래와 같이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중축, 개축, 재축까지는 안 되는 것. 중축, 개축처럼 심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는 좀 수준이 낮아요. 이걸 갖다 뭐라 한다? 대수선이라 부르는데 이걸 갖다가 기본 강의에서 안 했던 걸 좀 설명드릴게요. 심화 강의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좀 약간 약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심화 강의니까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는 기본 강의에서 좀 약하게 했던 거, 깊이 안 했던 걸 해드리는 거예요. 해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칠판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1번, 2번 미관주구에서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대손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관련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색채 변경은 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색채 변경은 안 들어있다. 이거 안 들어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 색채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가구하고 다세대입니다. 연립택이나 아파트 간의 경계벽은 아닙니다. 여기 아파트나 연립은 아니고 다가구하고 다세대에 있어서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또는 수선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력벽, 기둥, 보, 그 다음에 지붕틀 요 네 가지가 중요한데 설명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지붕틀에 있어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대손할 때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대손할 때 이 경우에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증설 해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설 해체. 뒤에는 수선 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 또 하나 거기 9번이 있죠. 9번이 뭐가 나옵니까?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나오죠. 그건 이따가 하고. 어떤 거네? 이 앞에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할 때 증설해체는 숫자가 없습니다. 숫자가 없어요. 수선 변경만 숫자가 들어간다. 증설해체는 숫자가 없습니다. 수선 변경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력벽 얼마입니까? 수선 변경해 보니까 거기 3번에 보니까 30점부터 이상 이렇게 숫자 들어가죠. 30점부터 이상. 그 다음에 기둥 몇 개?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틀 3개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틀은 증설해체는 숫자가 안 들어가요. 수선 변경만 3개 이상입니다. 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은 증설해체는 숫자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뒤에는 숫자가 들어가요. 특별히 내력벽은 뒤가 얼마 들어가죠? 30점부터 이상 들어가죠. 기둥이나 보, 지붕틀은 3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 들어갑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한번 내력벽 보니까 앞에 증설해체 숫자 없죠. 근데 뒤에 보니까 30점부터 이상 수선 변경, 이건 수선 변경한테 들어가잖아요. 또 기둥도 앞에 증설해체, 뒤에 수선 변경 3개 들어가죠. 보 앞에 없죠. 뒤에 3개 수선 변경 들어가죠. 여섯 번째 지붕틀을 해서 앞에 없죠. 뒤에 3개 이상 수선 변경 이렇게 들어가죠. 같은 위치로 9번도 마찬가지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해놓고
증설의 층 숫자 없고 뒤에 가서 수험 병행할 때 30점부터 이상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렇게 이제 알겠고,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제집에 따라서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한번 연습해 드리겠습니다. 심화강의니까 연습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기둥 가지고 이해합시다. 기둥을 한 개 증설하는 건 대손일까요? 아닐까요? 동그라미 4번 관련입니다. 자, 기둥을 한 개 증설한다. 한 개 증설한다. 대손일까요? 아닐까요? 즉 숫자와 관련 없으니까 한 개를 증설해도 대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옆에 기둥을 두 개 수선한다. 두 개 수선은 안 됩니다. 왜? 세 개 이상 수선해야 되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둥을 두 개 해체한다. 기둥을 두 개 해체한다. 대손입니다. 왜? 숫자 관계는 없으니까. 증설의 층 숫자 관계가 없어요. 근데 기둥을 두 개 변경한다. 두 개 변경은 대손이 아닙니다. 왜? 수선 변경은 세 개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변경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둥을 네 개 변경한다. 근데 대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리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벽을 20제곱미터 이상 해체한다. 내리벽을 20제곱미터 해체한다. 대손입니다. 반면에 내리벽을 20제곱미터 수선한다. 대손은 아닙니다. 왜?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니까. 그렇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심화 강의니까 좀 약간 깐깐한 내용도 해드렸어요. 문제집 같은 데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 그렇게 겁낼 거 없어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다시 찍어드린다면 1번 미관지구에서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미관지구에서, 즉 방화지구도 아니고 고도지구도 아니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거기 3번입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이것이 많이 나왔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이것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가장 새로 들어간 게 뭐냐면 9번입니다.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를 갖다가 증설 해체하거나 뭐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이것이 최근에 들어간 것이죠. 가장 최근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화 강의 제1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본 강의 듣고 이 심화 강의를 들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듣고 더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겁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우리가 제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은 교재 19쪽 용도 변경 되겠네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